아무튼 뭐 요 오수에서는 그 포인트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객전도 요거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똑같이 이원적 구조로 나와 있죠. 여기서는 뭐 인간만사 다툴이 없는 강산. 자, 여기서 다툴 이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그때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생각해봤을 때 여기서 다툴이라는 게 뭐야, 정치적 혼란에 해당하는 사회상과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뭐 육수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들은 없는데 뭐야, 말 그대로 임금 은혜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는 거고, 그냥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여전히 나는 임금님을 뭐 이제 임금에게 뭐 충성을 바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나 작품 같은 경우는 일단 제목 자체가 자, 월선원 16경가예요. 자, 요거 맨날 쫄실 필요 없어요. 일단은 막 제목부터가 막 잣같이 생겼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이렇게 그냥 우리 너무 익숙한 제목이잖아요. 그죠? 숫자가 일단 나왔어요. 숫자. 16개야. 한거 18곡, 고산 9곡가, 도산 12곡,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말 그대로 어디서 월선헌이라는 어떤 공간에서 그 근처에 있는 16개의 경치를 보면서 느낀 가사예요. 그냥 그냥 제목 보고 쫄지 마세요. 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럼 당연히 요거니까 당연히 아무래도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자연치나 똑같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많은 거 관련돼서 그냥 이거 플러스 또 속세에 대해서 또 당연히 회피를 하거나 싫어하거나 이 두 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너 너무 아프면 아예 화장실 갔다 와. 괜찮아? 눈 너무 불편해 보이는데? 너도 그냥 수술해라. 나처럼. 쌤도 이제 겨울 되면은 수술 하나 또 할 거야 이제. 흉터 수술. 어디 흉터가 있어요? 눈에 있잖아. 눈에. 아, 이게 파인데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내 눈이 두 개 흉터가 좀 크게 있어가지고. 제가 빨리 수업 받을게요. 자, 요거 봅시다. 자, 성근 발을 다시 걷고 깊은 밤에 앉았으니, 일단 시간적 배경이 밤이다 보니까 이제 뭐랑 관련돼 있냐, 밑에 동력봉에 돋은 달이 선역제에 걸리도록. 자, 내가 지금 저녁부터 밤새워서 뭘 보고 있었냐? 달을 보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달을 볼 정도면 이 달이 어떻다라는 거야. 졸라 개 잘 떴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죠? 선역지에 걸리도록 첨한한간 다비치어 잠자리에 쇠었으니, 그러니까 얘가 밤새도록 내가 달을 쳐다보면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넋이 다 맑아지니 꿈엔들 잊었으냐. 그냥 이 달을 본 풍경 자체가 지금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자, 이 맑은 경치, 값이 있는 것이라면, 요 좋은 경치가 뭘 가정하고 있어요? 값이 있는 것이라면은, 그 다음에 그 밑에 정막히 닫은 문에 내분으로 들어오랴라는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자, 요거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 자, 이거 무슨 뜻일까? 경치가 값이 있어? 값이 없는데. 실제로는 어쨌든 우리 모두에게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볼 수가 있는 그런 경치인 거잖아. 그치? 근데 그 밑에 내 분으로 들어오랴. 그러니까 만약에 값이 있었다면은 난 이 경치를 볼 수가 없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요런 좋은 경치는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경치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자, 사사로이 비추지 않는다함이 거짓말 아니로다. 그럼 결론적으로 뭐야? 아무데나 다 비춘다는 얘기지. 사사로이 뭐 따로따로 비춰진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자, 띠집에 비친 빛이 옥루에 달을 쏘냐. 자, 여기서 지금 대비 하나 일어났지. 뭐랑 뭐? 띠집이랑 옥루나. 자, 근데 우리 옥루 뭐라고 했죠? 옥루는 천상계랑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뭐랑 연결이 가능해? 임금이 살고 있는 곳으로 연결이 가능하죠? 그럼 갑자기 또 임금을 생각하고 또 지랄이에요 또. 그죠? 우리 자연친화 특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술동이를 바삐 열고 큰 잔에 가득 부어 주겹청주를 달빛조차 기울이니. 일단 존나 낭만전이야. 씨발 술을 따르고 있는데 달빛을 딱 비추면서 따르고 있어. 그
낭만 뒤지네요, 그죠? 자, 아무튼 그냥 표현한 일홍이 웬만하면 나 알겠구나. 그냥 요거는 밑에 그 어휘 뜻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거침없고 자유로운 뭐 세속을 벗어난 훔치, 그냥 내가 그냥 자연 경치 보면 술 처먹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 이것도 자주 나옵니다. 야, 이적선 이거 많이 들어봤죠? 이적선 이태백이에요, 그죠? 이태백 하면 뭐랑 관련돼 있어? 이태백 자체가 내가 이거 말이 진짜 졸라 많이 있는데 이선도 나오고 이적선도 나오고 무릉도 나오고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 자체는 뭐야? 옛날 인물들을 굳이 여기다 넣는 이유는 뭐야? 그만큼 경치가 좋으니까 대비를 시키는 거죠, 그쵸? 자, 이적선이 이러하여 달을 보고 미쳤구나. 그러니까 지금 달을 보고 있는 네 흥치가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이태백도 달 보고 미쳐버린 거구나,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추나추동의 경물이 아름답고 주야조석의 구경거리 새로우니 뭐 여긴 대구니까 뭐 넘어가시면 되고요. 몸이 한가하니 눈과 귀는 결을 없다. 자, 요거 성산별곡에 나왔던 포인트 표현이랑 아주 비슷합니다. 기억나요? 성산별곡에서도 이런 거 나왔었는데. 몸이 한가한 이거요? 아니요, 옆에요. 눈과 눈이 막 졸라 막 정신이 없대.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들어야 되고 막 있어. 전혀 기억이 안 나. 예. 그럼 이 얘기는 뭐야? 몸은 한가한데 눈과 귀는 겨를이 없다. 눈은 경치들은 뭐 볼 게 너무 많고 들을 것도 막 너무 좋은 것만 들리니까 한마디로 이것도 뭐야? 자연 친화랑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여생이 얼만큼이랴 백발이 날로 기니. 자, 어쨌든 여생이 얼마 안 남았고 내가 백발이 날로 이제 길어지고 있는데, 자, 그 밑에 세상 공명은 게르기 아닐소나. 이건 뭐 대놓고 이제 뭔 말인지 알죠? 일단 세상 공명만 봐도 우리가 게르를 모른다 쳐. 몰라도 상관이 없어. 자, 세상 공명하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플러스적이야, 마이너스적이야? 마이너스적이잖아, 그죠? 근데 게르기 뭔데? 쓸데없는 거? 맞아요. 쓸데없는 거긴 한데 뭐 정확히 얘기하면은 닭갈비죠, 닭갈비. 게륵이라는 게 닭갈비입니다. 닭의 갈비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닭갈비 먹어본 적 있을 거 아니야. 순살 닭갈비 이런 거 말고 진짜 레알 닭갈비. 여러분들 치킨 같은 거 먹을 때 그 갈비 부위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왜 게륵이라고 하냐면은 솔직히 거기에 붙어있는 살은 맛있어. 맛있는데 생각보다 양이 존나 적어. 그러니까 뭐야, 남주기는 좀 그렇고 내가 갖기에도 좀 애매하고 요런 게 이제 우리가 게륵이라고 합니다. 예, 왜요? 게륵, 그치. 우리 저번에 생드니 선장했을 때 뭐 공릉형 뭐 늑제 막 이런 얘기 했잖아. 늑제도 이제 갈비살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게륵도 그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뭐 썸을 타는 뭐 분들이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 새끼가 사귀기는 조금 거시기해. 근데 또 그렇다고 내가 혼자 있긴 좀 또 외로워. 그리고 이제 뭐 하는 거야? 계속 유지하는 거야. 이게 계륵 같은 존재인 거잖아. 그치? 어딜 그렇게 시선이 막 한쪽에 집중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둘이 뭐 있어요? 자, 아무튼, 요거 이해되셨죠? 그죠? 그 다음에, 밑에가, 강우 어조에 새 맹세 깊었으니, 자, 이 새 맹세라는 건 뭐에 대한 맹세예요? 자연에 대한 맹세겠죠. 그쵸? 내가 자연에만 있겠다라는 맹세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옥당 금마는 꿈에서도 아득하다. 자, 뭐야? 벼슬살이는 뭐야? 꿈에서도 아득하대. 잠깐만. 요거는요. 자, 생각을 해봐. 내가 방금 나왔던 게륵이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게. 꿈에서도 이 벼슬살이가 아득하다는 얘기는 속세에 대한 미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게륵인데? 없는데. 응? 아득한데. 꿈에서도 아득하다며. 그러니까 나라를 생각하고 싶지만 꿈에서도 멀리 있다. 그러니까 싫은 거 아니에요? 싫은 게 아니라 아득하면은 얘가 잡고 싶은데 못 잡는 상황이잖아. 그럼 약간 하고는 그러니까 아예 싫었으면은 꿈에서도 안 보여야지. 꿈에서 왜 보여?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보기가 주어진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냥 뭐 친구 말대로 그냥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뭐 별설도 의미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만약에 보기 형식으로 또 나타나게 된다면은 속세에 대한 나름대로의 미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벌써 왔나 보다. 벌써 왔나 보다. 자, 그 다음에 태평한 시절 초가에 시름 없이 누워있어 촌주 강어로 종일 취하길 원하노라. 제가 왜 방금 그런 얘기를 했었냐면 밑에 이런 말이 있어서요. 이 몸이 이러함도 또 뭐 나왔어? 역군음이셨다 나왔잖아. 그지?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아직 속세에 대한 미련이 있다고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됐어요? 자, 문제 바로 봅시다. 자,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가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한 고뇌 그딴 거 없잖아. 그냥 자연에만 쳐 살고 싶잖아. 그죠? 2번 가에는 사태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며 자책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다. 자책하는 부분을 우리가 많은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면 뭐 그럴 게 없었겠죠. 3번 나에는 시간의 흐름을 의식하여 자연을 즐기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자, 이 시간의 흐름 뭐 있었어? 초반에 나왔어. 그쵸? 우리가 밤에서부터 그러니까 저녁부터 밤새도록 우리가 달만 쳐다보고 있었으니까 이 부분이 대응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다음 2번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이 아까 연남은 일 부러울 줄 거기죠. 자, 서리적 표현을 톤에 일단 있고 그다음에 연남은 일에 미련이 없음을 강조한다. 이것도 맞고요. 그쵸? 전원 생활에서 느끼는 만족감. 자, 전원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자연이죠. 그 자연 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전원일기 그 생각하시면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유튜브에서 가끔 짤로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응삼이 막 이런 거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2번. 자, 니은은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부터가 일단 존나 에반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요건 그냥 째껴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기지 마시고요. 자, 3, 4, 5번까지만 딱 보고 넘어갈게요. 3번. 자, 장면 묘사를 통해 첨한 한간과 잠자리에 달빛이 비치는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전원 생활의 멋을 표현하고 있다는 그 달빛 자체를 낭만으로 보시면 되고요. 리을은 감탄형 어미를 활용하여 자, 어디 있어? 감탄형 어미? 구나 있죠? 구나 미쳤구나. 그죠?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적선의 행적에 대한 공감을 부각한다. 무슨 공감이야? 와, 달빛 보고 미쳐버렸구나. 이런 얘기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달로 인한 홍치를 강조하고 있다. 이 부분도 연결시켜주시면 되고 5번 자, 대조적 표현을 통해 그치? 몸은 한가한데 눈과 귀는 결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대조적 표현이 있고요. 눈과 귀의 분주함을 강조함으로써 자연을 완상하는 생활의 풍요로움. 완상한다는 건 뭐예요? 감상한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3번. 네? 네, 감탄형 어미. 영탄법이랑은 정확히 다른 거니까 우리가 감탄형 어미랑 영탄적 어조 요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이거 중간중간에 제가 몇 번 언급드리긴 했었거든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감탄사는 아닙니다. 감탄사랑 감탄형 어미는 달라요. 자, 그 다음에 AB가 뭐냐? A가 내 분과 그 다음에 나에서도 아마 분수 그거 있을 건데 그죠? 내 분으로 누웠느냐 그거 내 분으로 들어오랴 거기 그죠? 자, 1번 A는 임금의 은혜 요건 맞니? 그 다음에 B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자연의 아름다움 요거 1번이 바로 정답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갈게요. 자, 4번 자, 만흥이나 월서년 16건가 등 17세기 사대부의 강호 시가에 나타난 자연은 명리에 집착하는 혼탁한 현실과는 자, 명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혼탁한 현실이라고 있는 속세랑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거리를 둔 은일의 공간이자 실생활의 모습이 반영된 익숙한 삶의 공간이다. 세속의 일에서 벗어나 자연과 더불어 소박하게 살면서 한가로움을 느끼는 사대부들의 일상이 형성되어 있다. 자, 1번 보시면요. 자, 보리밥 풋나루입니다. 띠집은 화자의 소박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소재라고 할 수 있다. 맞죠? 앞에 건 우리가 박주산채, 단사표현, 단편도항 요거 얘기했었고 띠집 같은 경우는 초려삼간 이런 것도 있고 막 하죠. 그쵸? 그 다음 2번 자, 가의 바위 끝 물가나 나의 촌주강어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익숙하게 접하는 공간이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요거는 맞겠네요. 그다음에 3번 가의 싫도록 논이노라 나의 종일 취하기 원하노라는 자연 속에서 누리는 한가로움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4번 가의 다투리나 나의 값이 있는 명리에 집착하는 속세의 혼탁함을 환기하는 표현. 충분히 다투리는 원래 알고 있었고 값이 있느냐고 부분 보면은 자연 경치가 값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잠깐 가정을 했었잖아요. 그럼 충분히 연결이 가능은 하겠죠. 네, 5번 가에 갚고자 하여도 나의 옥누라 다룰소라는 세속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겠다는 다짐을 강조하는 표현. 자, 일단은 임금의 은혜랑 관련된 것도 옥누도 마찬가지 임금과 관련된 표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적절하지 않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55페이지 보면은 농가.
농가 했었죠? 기억나세요? 농가 기억 안 나요? 아 이거 뭐야 그거는 냄새가 아주 장난 아니구만. 생각보다 빨리 오네. 1시간 걸린다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제 만들어 놓은 거 갖다 준 거 아니야? 아, 야, 그러기엔 저런 냄새가 안 나지. 그치? 자, 응? 자, 여기 일단 요거는 우리가 농가고요. 여기서는 작자가 사대부입니다. 그러니까 사대부가 약간 실학자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강조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약간 이 농가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상적인 농촌을 나타내고 싶어 해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농촌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나오거든요. 근데 뭐 이상적 농촌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한번 기억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자, 이상적 농촌의 첫 번째 부분들은 요거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일이나 이런 것도 다 같이 이제 한 번에 하고 뭐 이제 때 되면은 또 어떤 일을 하고 순차적으로 일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야? 이 공동체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수확을 하는데 이 수확물이 엄청나게 많고 막 풍요로운 그런 농촌 자체를 우리가 이상적인 농촌으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농가라는 작품에서도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내용이 나눠집니다. 여기서는 일단 1, 3, 4, 5수까지 1, 3, 4, 6수까지 거기까지가 노동과 관련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7수부터 9수까지는 이제 요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여기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됐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겠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가 21년도 수능에 나왔던 작품이에요. 농가라는 작품이 이미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탄군가라는 작품이랑 같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탄군가 혹시 기억나세요? 탄군가? 아마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클리닉 하면서 한 번쯤은 봤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막 가난을 탄식하는 노래인데 요거 얘기하면 기억나실 거야. 그놈의 군기 말하면서 막 가난 귀신이 막 자꾸 내가 가난 귀신을 제사를 지내면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굳이 나한테 따라와가지고 막 지랄지랄 하려니까 이 씨발 내가 너랑 한편생을 같이 했는데 네가 날 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이래가지고 결국 막 가난을 내가 끌고 간다라는 이제 운명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보여준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자, 서산에 도들볕 서고 구름은 느지기 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요 얘기는 이제 뭐야? 시간적 배경이 아침이라는 얘기죠. 볕이 돋았으니까. 그쵸? 그래서 그 밑에 비디 묵은 풀이 뉘밭이 짙었건고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비가 오고 나서 뭐가 자란 것 같아? 묵은 풀. 비 오면은 막 존나 빨리 자라는 풀이 있어. 그런 애들이 뭘 것 같아? 잡초.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뭐가 나왔냐? 잡초를 이제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밑에 두어라. 차례진 일이니. 자, 거기 동그라미 쳐보자. 차례진 일. 거기서도 우리가 뭘 알 수 있어?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차례가 다 정해진 일이니 매는 대로 메우리라. 그게 우리가 잡초 뽑는 일들을 뭐라고 하냐면 김을 맨다고 해요. 김매기. 이름은 들어봤죠? 그죠? 그 다음에 제 3수 보시면은 이제 실제 그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둘러내자 길창골로 둘러내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일단 AAB 구조 나왔고요. 그죠? 그 다음에 발행이 엮기를 골골마나 둘러내자. 그 다음에 시 같은 긴사리는 마주잡아 둘러내자. 지금 얘네들 다 중간중간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이 나왔는데 얘네들이 다 뭐예요? 잡초들의 그 종류예요. 잡초들의 종류가 열거되어 있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도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 자, A에서 마지막에 마주잡아 둘러내자야. 그러니까 힘든 거 있으면은 다 같이 협력해서 하자. 뭐 이런 얘기겠죠. 그쵸? 그 다음에 3번. 자,
땀은 드는 대로 듣고 밭은 쬐 대로 쬐다. 볕은 쬐 대로 쬐다. 그 다음에 청풍이 옷깃 열고 긴 휘파람 흘리불째. 일단 위 부분에서 보면요. 자, 우리가 땀이 나고 막 이제 좀 휴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이런 상황들을 뭐로 표현했어? 촉각적인 심상으로 표현을 했죠. 그쵸? 땀이 듣고 볕을 쬐니까 당연히 따갑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하고 있어? 쉬고 있죠, 그쵸? 쉬고 있는 상황인데 어디서 길 가는 손님네 아는 듯이 머무는 곳. 이건 자체는 그냥 뭐야, 말 그대로 그냥 한가로운 그런 이제 휴식 시간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육수 보시면요. 자, 이제 일이 끝났어요. 돌아가자 해지거든 돌아가자. 자, 요 부분으로 봤을 때 자, 1수부터 6수까지 그럼 시상 전개가 어떻게 된다라는 걸 대충 예상할 수가 있을까요? 순차적인 시간의 흐름으로 시상이 전개되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정확히 말하면 아침부터 그 일이 끝나는 저녁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개변에 손발 씻고 호미 메고 돌아올 때, 자, 어디서 우배초적이 함께 가자 조르는 거. 자, 일단 우배초적이 여기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소의 등에 타고 가며 부는 풀피리 소리 이렇게 내어 있는데, 요거는요, 사람이 타고 있는 건 아니고, 일종의 의인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거, 만약에 농가가 나온다면은 요 구절은 꼭 나오니까 반드시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수부터는 수확물이 막 좋고 이런 얘기 했었어요. 자, 면화는 3달에 4달에요. 이른벼는 패는 뭐가 곱는가. 자, 이게 언제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솜이 슬슬 이제 수확이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벼도 되게 잘 심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밑에 시간적 배경이 나오는데 5, 6월이 언제 가고 7월이 반이로다. 그럼 대충 언제야? 7월 중순이죠. 그쵸? 자, 근데 이 7월 중순이 의미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뭘까요? 자, 요거 한 달만 지나면은 뭐냐?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몇 월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고전시가에서 몇 월이 나왔다고 하면 뭘로 인식해야 되냐면 음력으로 인식해야 돼요. 여러분들 내일이 뭐예요? 8월 15일. 정말요? 네. 추석이 8월 15일이에요. 음력으로. 음력은 맨날 바뀌어가지고. 예? 아, 음력이니까 당연히 바뀌지. 추석 음력으로 계산하니까. 응.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추석이 될 때까지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수확하기 직전이야. 그러니까 수확하기 직전에 이렇게 밭을 싹 둘러봤는데 와, 존나 풍성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아마도 하나님 너희 만들제 날 위하여 만드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요거는 만족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뭐 절대적으로 뭐 믿고 이런 거 아니라 지금 우리가 수학이 좀 이제 잘 될 것 같은 그 느낌에 지금 약간 기분이 이제 뽕이 차오르는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 밑에 취하는 이 늙은 이후 웃눈이 아이로다. 그 다음에 흩은 순대 흐린 술을 고개 숙여 권할 때 니라서 흑장구 긴 노래로 차례줄을 머무는 곳.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뭐야, 말 그대로 추수를 하고 나서 다 즐거워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요때가 시간적 배경이 추석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원래 추석이라는 게 그거죠. 추수했던 그 수확물을 가지고 약간 사람들끼리 잔치하고 막 노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문자로 넘어가면은 A 5번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A와 B는 모두 동일한 시어를 반복하여 그치 AAB 구조 있었잖아요. 그쵸? 요걸 통해서 운율감을 자하고 있다. 요거는 맞을 거고요. 자, 2번 A는 청유형 어미를 활용하여 노동에 임하는 활기찬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뭐가 있어? 둘러내자 이거 있잖아. 그치? 뭐 하자. 3번 B는 청각적 심장을 환기하는 소재를 통해 여유로운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자, 이거 뭐였어? 우배초적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죠? 4번 A는 성격이 유사한 자연물을 통해 맞나요? 성격이 유사한 자연물들 잡초들 있잖아. 잡초들. 그죠? 그 다음에 B는 의인화된 대상을 통해 시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거 뭐야? 우배초적 이게 있었죠? 그거 4번 맞고요. 나 5번 A는 고유어를 주로 사용하여 향토적 정치를 드러내고 그래 뭐 애매하지만 맞는 것 같긴 해요. 그죠? 그다음에 B는 한자어를 주로 사용하여 여기도 한자어가 있기는 한데 자, 추상적 관념의 전달에 집중하고 있다. 추상적 관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냥 뭐 해지고 이제 그냥 집에 들어가는 그런 장소잖아요. 그죠? 장면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요. 자, 1번, 가장 적절한 겁니다. 일수, 종장에 매는 대로 메우리라에는 고단한 현실로부터 거리, 일단 요거 아니죠. 현실에 오히려 집중했다고 보는 게 좋겠죠. 자, 2번, 제4수의 중장의 긴 휘파람은 초장의 땀이나 볕에 촉각적 심상과 대비되는 청풍의 시원한 느낌을 부각한다. 그렇지, 우리 청풍에 쉬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더우니까 쉬면서 휘파람 불고 있다는 게 이 부분이 맞는 거겠죠. 그 다음에 7번.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농가는 출사를 단념하고, 출사, 벼슬길에 나아가는 것을 단념하고요. 향촌에서 학문과 농사를 병행한 위백규의 연시조이다. 이 작품의 화자는 우월한 입장에서 농민을 계몽하는 것이 아니라, 자, 거기 밑줄 쳐보자. 우월한 입장에서 농민을 계몽한다. 자, 요거 비슷한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정약용의 시가 있어요. 약간 여기서는 실제로 자기가 농촌에 참여를 했었잖아. 맞죠? 근데 이제 정약용의 이제 보리타작이라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아세요? 보리타작? 그 가장 이제 핵심 여러분들이 들으면 알 수 있는 부분이 그 보리타작을 하는 그 사람의 막 등을 보면은 여기 막 까매가지고 막 햇볕에 딱 그을려가지고 딱 건강하다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막 칭찬을 하거든요. 본인이 보리타작을 하지는 않아요. 남들이 하고 있는 걸 그냥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요거는 농가랑은 조금 다른 성격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선 직접 하지만 여기선 관찰한 바를 느끼면서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자, 향촌 구성원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농사일에 힘쓰고 추수의 보람도 함께 느낀다. 이는 이상적인 향촌을 만들기 위해 사광회를 조직한 작가의 공동체 경험이 반영된 결과다. 이 작품은 전 6수와 후 3수의 시간적 배경이 서로 다른데 이는 권농이라는 주제를 제시하는데, 자, 권농이 뭘까요? 농사를 권한다는 뜻입니다. 농사를 권한다. 자, 거기에 필요한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복합적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나눠질 때 1, 2수는 1터로 가는 그 부분, 3, 4수는 1터에서 김매는 부분, 그 다음에 5에서 6수는 휴식과 기가, 7에서 9수는 그 추수 전후 향촌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얘기했던 요 두 가지, 그대로 연결되죠. 그쵸? 자, 1번 볼게요. 제1수의 도들볕과 제6수의 해지거드는 각 수의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는 시어로서 A에서 C가 농번기의 하루 일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건 제가 이미 설명 한번 드렸던 부분이죠. 자, 2번 제3수의 길찬골은 제1수 비무구디 풀에서 연결되는 거 맞죠? 잡초 뽑아야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화자가 긴매기 작업에 열중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여기도 연결이 될 거고요. 3번 제3수의 마주자바를 제1수의 차례진 일과 관련지어 읽으면은, 자, A에서 D에 그려진 향촌의 모습이 작가가 지향하는 공동체적인 삶을 그려냈다. 아이고, 맞죠. 앞 전 부분이니까. 4번 제7수의 면화와 이름변은 A에서 C에 그려진 노동의 결실을 나타내는 소재 맞죠? 그 다음에 작가가 농사일의 보람을 나타내기 위해 시간적 배경이 다른 D를 덧붙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것도 맞는 포인트겠네요. 그 다음에 5번 제9수의 니라서는 제4수의 어디서와 달리 공동체 외부인의 존재를 뭐 개소리요? 그냥 꺼주시면 되죠. 그죠? 원래 기본적으로 공동체 공간이니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7페이지 볼게요. 여기 아마 나 부분은 수특에 있는 부분일 거고요. 가는 아마 익숙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게. 아, 현대시예요? 응. 새벽 편지는 나왔었어. 새벽 편지가 아마 어디에 있었더라? 그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걔가 무슨 그 앞에 있는 작품이 그 6.25가 끝났는데도 막 담벼락이 막 뭐 햇빛 비치고 막 그런 작품만 지금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아침이라 대가리가 맞아. 오. 이게 호. 아침에 대가리가 잘 안 들어가서 갑자기 그게 생각나야 되는데 갑자기 폐초능이 왜 나오고 있지? 이러면서 자, 볼게요. 그러면은 이거 이번에도 없네? 또 뻘짓할 뻔? 올리셨어요, 이거? 그거 아직 작업 못했어. 작업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그 유튜브 쇼츠 만들 그 수업 영상이 이제 세 달치가 밀렸어요. 진짜요? 어. 그거 하나 우리가 올리시면 생각나면 어? 그거 한 명 올리시면 대박. 크리스마스 때 추석 얘기하고 있을 것 같아. 오 맞아. 나 설날 때 했던 쇼츠를 그 쉬니까 막 좋냐 막 이런 쇼츠를 이제 인스타 올렸는데 그냥 설날 추석으로 바꿔버린.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번에 그래서 추석 때 집에 쉬는 날이 어쨌든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다행히 이제 금, 토, 일, 월까지는 어떻게 쉬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루 정도 조금 시간을 좀 투자를 해서 세 달치를 다 보고 보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그거 근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3-4주짜리, 그러니까 한 2주치를 모니터링 하는데도 한 3시간 걸리거든요. 생각을 해봐. 내 수업 영상이야. 내가 내 수업 영상을 봐. 나도 졸려. 나도 졸려. 여러분들도 졸리잖아요. 저도 그거 보다 보면 졸려요. 아니 저는 잔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잔 적은 없어요? 그랬나? 그렇죠. 여기는 딴짓하죠. 그리고 모니터링 하면 다 나옵니다. 세 달 치면은 영상이 몇 개냐? 일주일에 제가 평균 3개에서 4개 정도 올리거든요. 그러면 이거 곱하기 12개야. 50개는 봐야 돼. 근데 그 한 영상당 이제 몇 개야? 3시간이야. 화난다 정말. 근데 제가 또 그거 말고도 유튜브 영상을 또 따로 찍고 있거든요. 따로 찍고 있어가지고 그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뭐 이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거만 하고 좀 쉴까요? 요거만 하고 가나만 다 하고. 자, 까치밥. 우리가 뭐 제목만 봤을 때는 뭐 긍정적인지 뭐 부정적인지 이걸 바로 파악하기는 아마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뭘 봐야 되냐? 맥락을 보셔야겠죠, 그렇죠? 자, 이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로 나오면은 조금 난해할 만한 작품이에요. 예, 되게 난해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저 뒤로 가야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고양인 줄도 모르면서 긴 장대기 돌러 까치밥 따는 서울 조카 아이들이요. 뭐라고 했어요? 그 까치밥을 따지 말라 하고 있어요. 자, 요 맥락으로만 봤을 때 우리가 까치밥은 대략적으로 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소재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쵸? 원래 까치밥 그거 맞아요. 감나무에서 우리가 감을 수확하는데 감을 한 4-5개 정도 이렇게 남겨놔. 까치들 먹으라고. 그게 까치밥 맞긴 해요. 그거 어떻게 알고 있지? 학교에서 알려주니? 농촌 출신이어가지고. 농어촌 전형? 아니, 자, 그러면 이 소재를 방해하는 이제 친구들이 하나 있었죠, 그렇죠? 서울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죠? 서울 조카 나왔고, 그 다음에 또 얘랑 관련되어 있는 건지 뭐였냐면은 고향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일단 고향과 뭐가 대비가 되고 있어요? 서울이 대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조카라는 걸 봤을 때 우리가 세대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조금 젊은 애들이죠, 그죠? 이게 시간적 배경이나 공간적 배경이 대비가 중간중간에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공간적 대비는 일단 뭐 고향이랑 서울로 기준으로 한다면은 보통 서울은 약간 좀 각박한 세상 막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좀 막 인정이 넘치고 배려가 넘치는 그런 공간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분들은 중간중간에 뭐가 나오면 조카랑 뭐 할아버지랑 뭐 아버지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저런 구조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따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이제 명령형 어미가 들어간 부분이겠죠. 그럼 명령형 어미가 들어갔다는 건 보통 뭐예요? 어떤 뭔가를 강조를 하거나 의지를 부각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러지 말길 바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남도에 빈 겨울만 남으면 빈 겨울 하면 일단 미줄 쳐주시고요. 밑에 우리 마음 얼마나 허전할까라고 했어요. 그럼 까치밥이 없는 상황이 빈 겨울 하늘이래, 그쵸? 그럼 이게 없다라는 건 뭐냐? 배려가 없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어떤 배려나 인정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허전할까라는 부분을 연결시킬 수 있겠죠, 그쵸? 이걸 남겨두지 않았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자, 살아온 이 세상 어느 물굽이 소용돌이치고 휩쓸려 배줄일 때도. 자, 일단은 살아온 세상. 살아온 세상이 지금 어떻대? 여기서는 물굽이 치고 막 힘들대요. 그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이 부분이랑 연결되는 거잖아. 그죠? 맞니? 그 다음에 공중을 오가는 날짐승에게 길을 내어주는. 자, 여기서 날짐승이 뭐 까치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길을 내어주는 그것은 따뜻한 등불이었으니. 자, 그럼 이제 까치밥에 대해서 본격적인 기능이 나왔어요. 따뜻한 등불이요. 따뜻한 등불이라고 했을 때 여기랑 충분히 연결될 거고, 자, 요거 원관념만 생각을 해봤을 때 얘는 희망이랑도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철없는 조카 아이들이여 그 까치밥 따지 말라. 이거 앞에도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19반복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사랑방 말쿠지에 집신 몇 줄 걸어놓고 할아버지는 무덤 속을 걸어가시지 않았느냐. 자, 갑자기 뭐가 나왔어요? 조카가 나왔는데 여기서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무덤으로 돌아가긴 했는데, 자, 여기 뭐가 있었냐? 집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집신. 이 집신도 뭐랑 같냐면 까치밥이라는 소재랑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자, 그게 왜 그런지 그냥은 몰라. 여러분들이 한 번 해보고 알아보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맥락까지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밑에 집신이 하는 역할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집신 덜어는 외로운 길손의 길보시가 되고, 자, 첫 번째는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한대. 길을 안내하는 역할. 그 다음에 한밤중 동네 개 컹컹 짖어 그 집신 짊어지고 아버지는 다시 두만강 국경을 넘기도 하였으니. 자, 두 번째는 두만강 국경을 넘었대. 우리가 요거 시대적 배경 생각해보면은 일제강점기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 여기를 넘어갔다는 건 이거를 피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럼 이 두 가지의 측면을 봤을 때 뭔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까치밥이랑 유사한 소재라고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요거까지 괜찮아? 요거 조금 난해하니까 이런 구조는 좀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아이들아, 돈업법 나왔네요. 잠깐. 우리 또 뭐 나왔냐? 제가 요거 언급을 잠깐 했을 때 조카, 시대별로 나온다고 했잖아. 시간별로. 그쵸? 조카, 할아버지, 아버지. 그치? 자, 여기서 봤을 때 그럼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야? 인정과 배려가 있는 사람이야. 그치? 왜 까치밥 같은 이런 것들을 두고 갔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누가 도움을 받아? 아버지가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자, 요거 밑세대가 얘죠. 근데 얘는 막 까치밥 딸라고 하잖아. 얘 보고 따지 말라는 이유가 이제 뭐겠어요? 자, 얘가 아버지를 도왔어. 그럼 아버지도 당연히 밑에 세대한테 뭐 이런 것들을 해주겠지요? 그러니까 너네들도 언젠가는 살아올 시련이 힘들 수 있으니까 이런 배려나 이런 인정이나 그런 것들이 남겨져 있는 것들을 갖다 버리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충분히 언젠가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온다라는 얘기야. 이해됐어, 이거? 좀 난해해요. 이거 기준으로 봐야 돼. 세대 기준으로 봐야 돼. 할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어쨌든 할아버지한테 도움을 받을 만큼 언젠가 너도 아버지 뻘에 있는 그런 세대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꼰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그냥 일반적인 의미니까 그냥 그렇게 정도만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아이들아, 수많은 기다림의 세월, 그러니 서러워하지도 말아라. 눈 속에 익은 까치밥 몇 개가 겨울 하늘에 떠서, 자, 여기 겨울 하늘 뭘로 보면 돼? 마이너스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직도 너희들이 가야 할 머나먼 길. 자, 여기서 나왔죠. 머나먼 길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이 머나먼 길이 뭐겠어요? 살아올 세상을 얘기하는 거지. 아파에 해당하는, 그죠? 약간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 네, 맞아요. 살아올 세상이 이제 시련과 고난으로 이제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등 5개 비춰주고 있지 않느냐? 이 비춰주고 있는 애들이 누구겠어요? 까치밥이랑 집신 이런 애들 말하는 거겠지. 외로운 길에 길손의 보시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조금 힘들었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 부분 보시면요. 우리 여기서도 시간적 배경이 나옵니다. 새벽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요거 제가 시간적 배경 설명드린 적 있나요? 서리가 딱 뜰. 응? 서리 같은 거 딱 뜰 때 아니에요? 뜨는. 그러면은 그렇게 보는 것도 좋겠지만 일단 부정적 상황이 전제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새벽은 어떤 시점일까? 어떤 시간일까? 아까 해가 안 떠 있는데. 응. 모르겠고. 모르겠다고? 그거가 좋았는데? 해가 안 떠 있고. 응. 실망 해가 뜰 거니까. 정답. 새벽이라고 하면 부정적 상황이지만 뭐가 있어? 희망이라는 것을 뭐 할 수 있는 시간대야? 기대를 할 수 있는 시간대죠. 새벽은 이중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이제 별도 없을 정도로 왜 그거 왜 안 나오나 했어. 자, 그 별도 없을 정도로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 다음에 아침이라는 뭔가 긍정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복겸. 자,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뭐 대놓고 상징적인 부분들이 나왔죠. 그 희망, 그죠?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사랑의 샘 하나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자, 우리가 그거 한번 보자.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라는 서술어가 살짝 좀 애매합니다. 그쵸? 서술어 부분에서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는 듯한 서술어가 있었습니다. 그죠? 이 얘기는 뭘까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다고 해서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게 아니고 뭐로 생각하면 될까? 일종의 그치, 기대감으로 생각하면 되죠. 있을 것만 같다. 기대감이라 생각하면 되죠. 뭐에 대한 기대감? 긍정적인 전망에 대한 기대감으로 생각하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고통과 쓰라림과 목마름의 정령들은 잠들고, 자, 누구야 얘네들은? 시련을 겪는 사람들, 그죠? 시련을 겪는 사람들이 모두 잠들고 눈시울이 붉어질 인간의 혼들만 깜빡이는, 자, 눈시울이 붉어질 인간 밑줄 쳐주시고요. 얘네들이 어떤 존재냐면요, 희망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시련의 상황 속에서 이런 걸 기대한다는 게 새벽이었으니까. 눈시울이 붉어진다. 이거 노력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뭐야?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감동을 하겠죠. 그죠? 감격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아무도 모르는 그 고요한 시각에 아름다움은 새벽의 창을 열고 우리들 가슴에 깊숙한 뜨거움과 만난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름다움이 뜨거움과 만난다는 얘기는 이것도 뭐야? 사랑이나 희망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다시 고통하는 법을 익히기 시작해야겠다. 요게 조금 어려운 포인트거든요. 자, 고통하는 법이란 그걸 왜 배우는 거예요? 얘네가 뭐 씨발 M선양이야? 그딴 거 아니잖아. 그렇게까지 표정 구길 거 있어? 미숙이. 힘들어 지금? 어디 아파? 막 내가 이거 M 얘기하자마자 바로 자, 요거는요, 자, 우리 어쨌든 간에 조금만 참으면 뭐가 도래해? 아침이 도래하죠. 긍정적인 전망이 기대가 되죠. 그럼 그때 동안 그 전까지는 어쨌든 뭐야? 부정적인 상황이지. 그럼 그게 될 때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묵묵히 고통을 참아내야 되는 거잖아. 맞죠? 맞아? 그래서 고통하는 법이라 익혀야 된다는 부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통을 견뎌내는 거에 대해서 얘네가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요 태도는요, 곧 희망을 기대한다고 했으니까 극복 의지랑도 연결시켜 주시면 돼. 극복 의지. 연결시켰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밝아올 아침에 자유로운 새소리를 듣기 위하여, 그치?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라고? 자유로운 자유를 느끼기 위해 따스한 햇살과 바람과 라일락 꽃향기를 맡기 위하여, 진정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한마디. 그러니까 여기서 너가 뭐겠어요?
이런 고통을 견뎌내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죠? 새벽 편지를 쓰기 위하여 새벽에 깨어나 반짝이는 별을 보고 있으면, 지금 뭐야? 이거 수미상관이죠?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똑같습니다. 다만 조금 달라지는 게 희망이라는 부분만 조금 달라지죠. 이 세상 깊은 어디에 마르지 않는 희망의 샘 하나 출력이고 있을 것만 같다. 그러니까 뭐야? 희망이 언젠가는 도래할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요 문제만 하고 끝낼게요. 8번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가와 달리 나는 실적 공간의 탈속성을 내세우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야? 자연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그 다음 2번 나와 달리 가는 공간 이동 경로에 따라 공간의 이동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장면이 두 가지가 나온 건 맞죠? 근데 요건 이동 경로라고 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자 3번 가와 나는 모두 과거와 현재 대비를 통해, 이거 안 나오죠, 과거 현재. 4번 가는 서리적 표현을, 나는 반어적 표현을. 자 일단은 서리적 표현 가에는 있냐? 가에는 있어요. 근데 나에는 반어적 표현은 따로 안 보이죠, 그죠? 자 5번 가는 부정어를 통해 청자에 대한 바람. 자 부정어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맞아요. 하지 마라, 이 부분. 그 다음에 나는 고백적 어조를 통해. 자 고백적 어조라는 건 뭐예요? 보통 성찰적 어조잖아, 그치? 근데 이 고백적 어조가 어디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냐? 출렁이고 있을 것만 같다,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요게 이제 정답이겠죠. 넘어가시고, 자 9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까치밥과 길 같은 상징성이 강한 시어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시간과 공간 신상들을 보여준다. 즉 과거와 현재, 미래 같은 상이한 층위의 시간들, 그리고 할아버지와 아버지, 조카 아이들로 이어지는 여러 세대들, 자연물과 인간 같은 상이한 존재들이 까치밥과 길을 매개로 서로 연결되고 있다. 시인은 이런 시공간의 심상을 통해 자신이 추구하는 전통의식과 공동체 정신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자 1번 볼게요. 화자는 까치밥과 등불의 비유관계로 빛의 심상을 부각하여 조카아이들에게 다른 존재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공동체적 정신을 일깨우려는 의도. 이건 맞겠죠? 그죠? 따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죠? 2번 화자는 물구비와 두만강 국경이 함축하고 있는 옛날의 길을 통해 조카아이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미래의 길 역시 험난할 것이다. 맞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올 세상이 힘들다고 했었잖아. 3번 화자는 공중을 날아가는 날짐승과 홀로 길을 걷는 길손을 연결하여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길 위에서 이동하는 존재들이 겪는 고독을 환기하겠다. 근데 날짐승이 배려해주고 뭐 길손이 길보시가 되고 있으니까. 4번 화자는 앞세대인 할아버지와 아버지라는 존재들을 환기함으로써 까치밥을 남겨두는 것이 세대를 이어가는 전통 정신임을 조카 아이들에게 일깨워주는 거. 제가 아까 요 부분들 설명을 제대로 안 했었다면은 요거 조금 살짝 혼란이 좀 왔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5번 화자는 조상들이 보여준 기다리는 세엄을 회상하여 조상들의 권위가 지속, 뭐 꼰대냐고! 아니죠, 그죠? 5번이 정답이고요. 자,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와 D 뭐였냐? A가 수미상관이죠. 여기 화자와 청자의 구체적 상관을 수미상관으로 나타내요. 맞니? 수미상관까지는 맞는데 구체적 상황? 그냥 오히려 요거는 뭐야? 그냥 있을 것만 같다라고 이제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데 구체적 상황이라고 하기가 좀 어렵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여기까지만 하시고, 그죠? 그래서 오늘 북창을 열어 장거리를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 자, 일단은 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장거리와 산이 나왔는데, 얘는 지금 등지고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산을 향하여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자연이라는 걸 지향하겠다는 얘기죠. 그죠? 되죠? 그 다음에 사람은 맨날 변에 쌌지만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봤을 때, 자, 이 장거리는 누구랑 연결이 돼요? 사람과 연결되죠? 사람이 어떻대요? 변한데, 그죠? 맞죠? 근데 그에 비해서 산은 언제나 푸르대요, 그죠? 언제나 푸르다는 속성, 이것도 같이 갖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요하고 너그러워 수하는 데다가 복을 갖고도 자랑하지 않는 겸허한 산. 자, 여기서 또 뭐까지도 나왔어요? 언제나도 푸르고, 그 다음에 겸손한 속성까지도 있네요, 그죠? 겸손한 속성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본시 살은 상해 편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네. 어쨌든 요것도 마찬가지 지향적인 부분이랑 연결이 될 거고요. 그 풀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 또 묻히려니. 자, 그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냐? 우리가 일종의 자연의 섭리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수용하고 있는 거죠. 맞죠? 여기서 자라나서 여기서 죽겠다라고 한 거니까. 그 다음에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여기도 마찬가지 시간적인 대비가 이랬었고, 그다음에 아라이 뻗쳐 있어? 다리 아이씨 이거 안 나와 갑자기. 다리 노는 산. 그다음에 네 품이 내 고향이 그리운 사랑에. 오늘 왜 갑자기 안 나오냐? 나 씨, 밥 먹어서 그래? 나 지금 해마 안 먹어서 그래? 다리 노는 산. 뭐야, 그리운 사나. 그다음에 미역치한 이파리 향긋한 산냄새. 그다음에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 같은 산 전기를 그리며 산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확실히 자연 친화적인 태도 혹은 자연에 대해서 예찬적인 태도 혹은 지향한 태도를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다음에 나 부분은 요거 이게 오히려 익숙하지 않다고 하니까 좀 약간 당황스러운데. 상나. 이거 안 돼.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동엽 씨는 좀 연결시킬 게 생각보다 많죠. 신동엽? 네. 마녀사냥 있다는 거 말고 SNL 있다는 거 말고요. 알아야지. 이거 수특이도 나온 작품 하나 있어요. 동엽이? 현대시 6번.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아, 걔랑 길이랑 같이 나왔잖아. 길이요? 응. 윤동수의 기억. 아. 신동엽이랑 길이랑 비싼 점. 뭐 콜라보라도 했냐? 자, 요게 우리가 수특에서 연결시킬 거면요, 요거 갖고 가셔야 돼요. 이거 누가 하늘을 보았다는가. 자, 요 신동엽 씨의 대부분의 배경이라고 한다면 뭘 생각해 주시면 되냐? 약간 황폐하고 뭐 왜 항폐? 산업화를 했나? 산업화에서 항폐하다기보다는 전쟁을 했나? 전쟁 이후긴 해요. 전쟁 이후고. 약간 산업화잖아. 약간 사람들 인식상으로 그런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자면요, 요거예요. 뭐 민주화운동. 몇 년도예요? 이거 1970년대 작품입니다. 예. 민주화운동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로 파악하고 현실로 파악하고 이 현실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랑 비판의식도 있고요. 비판의식. 비판의식. 그리고 또 추가로 한다면은 여기에 민족의 순수성과 그리고 민족의 통합을 강조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자, 근데 요거 말고도 대표적인 작품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진짜 모를 수가 없어요. 껍데기는 가라. 아 많이 들어가죠. 껍데기는 가라 같은 경우도 민주화운동이랑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뭐 5월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걸 다 뭐 어떠하고 뭐 그 정신만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쟁에 대한 얘기도 있고요. 모든 세부치 다 떠나보내고 뭐 알맹이만 남아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도 마찬가지 민족적인 그 순수함 뭐 그것도 뭐가 있었냐면은 뭐 다 벗고 있는 뭐 그 어떤 여자와 남자 뭐 이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네들이 수줍은 약간 순수한 웃음을 약간 부끄러워하면서 결혼하는 장면 그거 자체도 민족의 통합이랑도 연결이 될 거고요. 거기에 나오는 남녀가 각각 남한, 북한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향하도 마찬가지예요. 향한테 얘기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뭘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냐면 약간 옛날에 그 정통으로 돌아가자고 해요. 전통이라는 게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과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대부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향하는 부분은 시점이 보통은 미래잖아. 그지? 근데 신동엽 씨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구조가. 과거로 돌아가기를 바래요. 왜냐? 그 과거 때가 뭐가 있었다? 순수함이 있다는 거예요. 순수함. 현재를 비판적으로 보고 과거로 돌아가자는 게 신동엽 씨의 대표적인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껍데기는 가라도 그랬고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도 그렇고요.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는 자체는 뭐야? 기본적으로 그
장독대랑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여기 뭐가 가려져 있잖아. 우리가 이 가려진 게 깨지면 이제 여기가 이상적인 건데 이게 가려진 세상만 보고 있는 거니까 자유가 억압된 세상에서만 있다라는 거 비판적인 어떤 의식이 있었다라고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동엽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특히 이제 향화 같은 경우는 요 포인트. 이제 전통 자체를 이제 그러니까 전통으로 돌아가자. 옛날에 순수인 때로 돌아가자. 이게 과거랑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볼게요. 여기서는 청자가 기본적으로 존재하죠. 향이, 그죠?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의 빛에 이든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여기서 대놓고 나와 있잖아. 과거로 돌아가자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물가라고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우물가라고 한다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농촌에 있는 겁니다. 그쵸? 농촌. 그냥 과거만 있는 게 아니라 전통과도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수럭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찍스러운 웃음들 들려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들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 그러니까 지금 수수밭도 나왔죠. 여기도 마찬가지. 농촌과 관련하면 되죠. 농촌의 이미지는 전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밑에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에 담그고 늘어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 같은 풍속. 자, 전설 같은 풍속도 전통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자꾸 돌아가자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청유형 어미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뭐뭐 하자, 뭐뭐 들어가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4번 내 밑에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시리에 넋 빼앗기지 말고. 여기 도치법 들어갔죠. 그쵸? 근데 여기서 지금 뭘로 바라봐야 될 게 있어? 부정적으로 바라봐야 될 게 하나 있죠. 뭐였죠? 무지갯빛 허울의 눈부심. 자, 우리가 일단 이 농촌이랑 다르게 우리가 현대 사회라는 것 자체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요. 그렇죠? 무지갯빛 허울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철 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이 정자나무 마을도 마찬가지 농촌이죠. 그죠? 미끄덩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박히기 전으로. 자, 또 뭐 나왔어요? 기생충 나왔죠. 자, 첫 번째는 무지갯빛 나왔고 그 다음에 기생충 나왔어요. 이건 다 어디에 해당하는 거?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 그죠? 요 소재들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는 젊음으로 찾아가졌구나. 그죠? 나왔고 그 다음에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sem기세 막지 않는 발돋움에 흉내랑 금연내자. 야, 또 뭐 있어요? 흉내도 마찬가지. 반대로 보시는 거예요. 반대로. 현대사회. 그 다음에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밭임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에서도. 자, 미개지도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미개지야. 아무것도 개척이 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쵸? 그럼 뭐야? 이것도 순수함과 연결이 가능하겠죠. 달이 뜨는 명절밤 비단치나를 나부끼며 떼지어 춤추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도 순수함과 연결시키면 됩니다. 이게 처음에 모의고사로 나왔을 때 아마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 멘붕을 정말 많이 당했어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게 뭔 말인가 싶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신동엽이라는 시인 자체를 좀 알고 계셨다라면은 이게 그래도 접근하기는 조금 어렵진 않았다. 뭐 어려워? 태호 어려워? 아니요. 아니요. 자, 11번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자, 1번 가와 나는 모두 공감과적 심상 있었나요? 공감과적 심상 딱히 여기서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가와 나는 모두 우의적 소재. 우의적 소재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어떤 인물을 사물이나 동물, 그러니까 사물이나 동물을 의인화시킨 건데 저 그런 부분은 안 보였고요. 자, 3번 가는 의인법을 뭐 있어? 이제 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쵸? 나는 지구법을 토게. 이거 뭐 있어요? 지구법. 환한 얼굴 그림처럼. 그죠. 그거처럼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3번이 정답이겠죠. 자, 12번 보기를 바탕으로 가의 시적 공간을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이원적 구조 생각하면 되게 쉽죠. 장거리산, 이생의 낮, 저생의 밤.
자, 1번. A에서 북창은 세속의 세계를 등진 화자가 탈속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통로의 기능을 지닌다. 요거는 맞는 말이겠죠? 2번. A에서 장거리와 산의 공간적 대비는 그 공간이 지닌 가변성과 불변성의 차이로 인해 성립된다. 자, 여기서 이게 얘기했잖아. 장거리, 사람, 변한다. 산, 언제나, 이런 겸손하고,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 있었으니까 충분히 연결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 3번. B에서 산의 가치는 화자가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인간의 심성이나 도덕과 일치한다. 그렇게 볼 수 이상적인 거라고 했으니까 충분히 연결될 수 있고요. 자, 4번. C에서 이승과 저승과 그 다음에 낮과 밤을 서로 이어주는 산의 모습은 죽어서조차 산에 머물고 싶다는 화자의 의지를 암시한다. 이것도 연결이 가능하죠. 5번. D의 내음새와 2의 산전기가 지닌 감각적 심상은 자,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의 차이를 무화시킨다. 무화시킨다는 건 뭐예요? 무력화시킨다는 얘기잖아. 의미가 없게 만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닌 거죠. 그죠? 넘어가시고 13번.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감상한 내용. 자, 4.19 혁명의 성공과 실패를 목격한 신동엽 시인은 과거 역사로 눈을 돌렸다. 자유와 평화를 가로막는 분단 현실을 혐오했으며, 자, 아까 요거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산업화와 문명화가 초래한 물질주의 세태에 절망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사회 자체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본래적 가치가 훼손되기 이전에 원시적 시공간, 원시적 시공간. 그럼 이렇다는 얘기는 뭐야? 과거로 돌아가자는 얘기랑 연결이 될 거고요. 실제로 그의 작품에는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이 상호 공존 공생하는 유토피아적 세계가 그려진다. 그런데 유토피아적 세계의 모델을 현재나 미래 대신에 주로 과거에서 찾아내는 그의 시작 경향은 주목할 만하다. 그게 아까 일반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부분들이 더 많은데 일반적으로 신동엽 같은 경우는 과거를 조금 더 중요시했다라고 했었죠. 이는 이미 사라지고 없는 과거를 절대시하거나 이상화하는 것이란 점에서 시인이 지닌 복고주의적 의식을 잘 보여준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 보기를 가지고 왔을 때 여러분들이 실제로 분석하면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수업 때 이렇게 한번 알려드리긴 하지만 보기가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다는 건 여기에 최대한 분석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1번부터 보면요. 제1년에 오래지 않은 옛날은 산업화로 인한 유토피아적 세계의 파괴가 시간적으로 오래되지 않은 일. 그렇죠. 이거는 연결 가능할 거고요. 2번 제3년의 전설 같은 풍속은 본래적 가치가 훼손되기 이전의 시공간으로서 맞냐 이거? 과거 공간이니까 맞죠? 인간과 자연이 상호 공존하는 모습을 환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제4연의 눈동자는 산업화와 문명화가 비전의 물질 중심주의가 이에 사로잡힌 존재들의 그릇된 욕망. 이거 무슨 눈동자네? 4연의 눈동자가 뭔데? 4연의 눈동자. 그렇죠. 요 부분이 틀렸죠. 눈동자로 보아라는 게 오히려 순수함으로 돌아가자는 맥락인데 근데 여기서 연결되어 있는 포인트가 눈부심에 넘어가지 말고라는 도치법이 있었으니까 이거 도치법이라는 거 몰랐다면 좀 헷갈릴 수 있는 표현들이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4번 4연의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은 인간과 인간이 상호 공존 공생하는 세계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버려야만 할 것이다. 이것도 맞고요. 5번 제5연의 미그지는 되돌아갈 수 없는 원시적 시공간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시인의 복고주의적인 의식을 또 보여준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복고주의라는 게 뭔지 아세요? 복고? 옛날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비문학 가봅시다. 비문학 어디부터 하면 되죠? 거기부터 하면 돼? 산업혁명? 맞아? 맞는 것 같은데. 벤담이면 또 뭐로 유명하죠? 공리주의랑 나오는 거야. 윤리와 사상에 나오지 않나? 응. 그리고 경제학적으로도 아마 나왔던 것 같은데 사회문화나 이런 데서도 사회문화에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게 복지국가 얘기 복지국가 이전에 공리주의로 실현하다가 이제 개인의 희생이 너무 크다 보니까 미리 이제 복지의 개념을 갖고 온 거지. 응. 내가 이걸 왜 기억하고 있지? 아니야. 국어 강사 10년 하면은 이제 사회고 과학이고 나발이고 그냥 안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 방금 새벽생이 약간 좀 빡치겠어요 지금. 아니 단톡에서 갑자기 막 성훈쌤 추석 잘 보내세요 물결 하다음에 키읔 하는 거. 아 진짜 개킹받게 진짜. 아니 나 오늘 수업인 거 알면서 와씨 진짜. 자기는 쉬니까 자기는 쉬니까 케찹 좀 뿌리고 가요. 나 고소 들어와. 아니 추석 잘 보냈어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했어. 아니면 나만 쉴 수 없다면서 이렇게. 아 진짜 너무 좀 얄미워 진짜. 진짜 한마디. 이제 이게 왜 기운이 없어? 아침이라 그런 거 아니야? 민석이 왜 그래? 아니야 이따 또 데이트할 수 있기 때문에. 재원이. 너 왜 그러니? 너 그거 전 여친 이름이지? 아니에요. 아니야? 응. 현재 썸탄. 아무 말. 태혁이는 전 여친 없어요. 전 여친만 있을 뿐이야? 아니, 아무도 없어요. 뭘 아무도 없어. 태혁이는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뭐가 있을까? 확실한 건 알겠다. 심한 개그요? 똘끼는 남아있다. 이게 너무 재밌어. 심한 개그. 자, 우리 거기 합시다. 자, 산업혁명과 더불어 자본주의가 발달하던 영국에서는 자, 이기적 욕구를 갖는 개인들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과 사회의 이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시도로서 공리주의 이론이 등장했다라고 했어요. 공리주의. 이거 진짜 자주 나와요. 그래도 그죠? 공리주의. 응? 네? 뭐? 승기 코 하겠대요. 아, 자겠다고? 아니, 자면 안 되겠다. 저런 것도 한 두 개쯤 하면 아마 두 번째 하고 한 두 번째 단락 부분쯤에서는 이제 그래서 여기서 다 보이니까 표정까지 다 보여 진짜. 승기 막 이렇게 안 자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계속 볼게요. 자, 공리주의를 창안한 벤담은 행복을 가져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공리라고 보고 공리를 통해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라고 돼 있어요. 자, 얘는 일종의 행복을요 공리라고 하죠. 근데 이 사상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배경 지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자, 공리주의의 진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최대 행복이. 그쵸? 최대 다수의 그죠? 최대 행복이 있어야 돼요. 근데 방금 누가 여기 들어온 것 같은데? 왜 어디서 정수기 소리 나는데? 안 되겠네 이거. 한번 아니 나 말고 수업할 사람이 있다고? 말이 안 되는데? 뭐 없는데? 슈얼 귀신인 거 아니야? 아 너가 해준다고? 응 알았어. 든든하네 아주. 헬스 4년 차가 가지고 아니라고. 웬만하면 안 줘요. 아 아무튼 요 부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뭘까요? 어쨌든 얘는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를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가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 때문에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구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냐?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어요. 개인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고. 진짜 있는데? 옆방 아니에요? 그런가? 옆방에 누가 있어요? 설마. 근데 왜 하냐 근데? 아 이거 그냥 옆에 뭐 미용실 온 사람이 담배 피러 간거 아니야? 아 그런 걸 수도 있나? 아 그런가? 응. 네? 추석 날에? 그냥 귀찮아. 새벽쌤? 모닝빵? 햄버거. 내 거 먹으려고? 냄새 맡고 이제. 아무튼 자 요게 제한을 뭐로 만드는 거야? 제도로서 따로 만들죠. 그죠? 그리고 공리주의에서 유명한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파놉티콘. 완벽한 감옥? 네. 감옥 설계도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감옥 설계인데 물론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이 구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놉티콘이 그 중앙에 정의 공리주의.
중앙에 감시자가 있어요. 중앙에 감시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원형으로 수감자가 있어요. 수감자가 삥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 중앙에 이렇게 감시자가 있고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자, 그 수용자들은 감시자를 볼 수가 없어. 워낙 조그맣게 있으니까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끼리 감시를 하냐면 수감자들끼리 감시를 해. 응. 뭐라고? 분당 러셀이야? 벤담이었네요. 수감자들끼리 감사를 합니다. 왜? 감시자라는 존재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야? 막 그러니까 조그만 인력만 투입해고도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잖아요, 그죠? 요 부분도 이따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좀 알려드렸고요. 이건 기본적인 부분들이고, 그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었다라는 거, 혹은 개인의 얻을 수 있는 이익들도 제한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야? 희생당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 그죠? 약자층들은 아무래도 도움받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그러니까 복지의 개념이 나왔던, 그게 이제 나온 겁니다. 자, 아무튼. 자, 여기서도 이러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는 개인의 집합체 이므로 개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 행복과 연결되며 일정한 사회적 차등, 과거급 위주자, 차등이 존재하더라도 더더한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게 되면 사회 이익도 극대화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가 생겨도 상관이 없다? 차등이 생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가 차등이라는 거를 정당화시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그는 공리에 부합하는 것을 옳은 행위로 보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공리주의에 입각한 입법자가 정책과 제도를 고안하는 과정에서 특정 소수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 여기도 또 나왔죠? 소수의 자유를 억압한다. 여기 나왔죠? 자, 벤담의 이론은 반자유주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벤담은 행복의 산출과 관련하여 개인의 판단보다 입법자의 판단을 더 중시했는데, 자, 누구의 판단? 입법자의 판단.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입법자는 행복의 총량을 높이기 위해 사회의 안전보장 같은 공리를 개인의 자유보다 우위에 둘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개인보다 사회를 더 중요시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아가 벤담은 개인의 반사회적 행동에 대한 체제를 정당화하였는데, 벤담의 이러한 생각은 수감자들을 효율적으로 감독하는 원형 과목인 파놉티콘의 구상으로 이루어졌다. 벤담 비판자들은 파놉티콘을 개인을 통제하는 제도의 상징으로 간주하며,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다고? 개인을 통제하는 어떤 상징이라고 했어요. 그쵸? 이거는 비판적인 입장에서요. 그 다음에 배고프다. 벤담의 이론이 권위주의와 전체주의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한다고 비판한다. 자, 권위주의는 뭐 알 수 있는데 전체주의는 뭘까요? 뭐? 그러니까 전체가, 그러니까 하나의 사회가 우선이라는 얘기죠. 개인의 그 어떤 자유보다는 사회가 우선이다. 그 전체주의적인 부분들이 특히 이제 만약에 사상 이데올로기적으로 하나 더 나온다고 하면은 공산주의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뭐 파시즘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보통 이제 문제에서 파시즘까지는 나오지는 않고 뭐 공산주의나 요 정도까지는 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러나 벤담 옹호자들, 자, 여기 보니까 기업과 니은이 구지백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대한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자유가 나의 체계의 초석들 중에 하나다라는 말을 인용하여 벤담이 자유의 가치를 긍정했으며 그의 자유 개념을 기대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간은 현재 이 순간 자기 앞에 놓인 행복을 누리기도 하지만 누리고 싶은 행복에 대한 기대도 갖고 있다. 이거를, 자, 벤담 옹호자 입장에서 이 공리주의를 생각을 하면은, 자,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뭔가가 개인들이 희생이 있을 수 있더라도 사회가 안정되게 된다면은, 그럼 그때는 비로소 개인들한테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자유가 주어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입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인간은 현재 그다음에 행복에 대한 기대의 충족을 보장하기 위한 자, 거기 밑줄 최소한의 간섭은 개인의 자유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들에 따르면은 벤담에게 자유란 제멋대로 행동할 자유가 아니라 자, 법에 의해 보장되는 자유로서 각 개인의 행복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 행복을 누릴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 제멋대로 사는 삶은 행복의 산출에 기여하지 않지만 그가 기대하는 행복을 충족시켜줄 제도를 만든다면 행복의 산출량을 증가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공리주의 법의 목적은 오히려 자유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데 있다는 것이 벤담 옹호자들의 생각이다. 그쵸.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회 전체적인 뭐 행복량을 생각한다면은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벤담 옹호자들은 벤담이 형벌에 대해서도 한 개인이 다른 개인의 행복을 침범할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필요하다고 보았다는 점을 중시한다. 벤담은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해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보았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형벌이라는 것은 뭐를 지키기 위해 나온 거라고? 개인의 행복을 지키기 위해 나온 게 형벌이라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고통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죠? 그러면 여기서의 형벌은 일종의 예방 차원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또한 형벌의 정도가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입게 될 고통을 넘어서면 사회의 행복 총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형벌은 그 이상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벤담은 사회적 낭비 없이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원형 구조의 감옥을 구상했는데 이런 구조는 수감자의 나태함을 억제함으로써 빠른 교화에 기여한다고 보았다. 벤담은 수감자가 교화되어 사회로 귀환해야 행복의 총량이 늘어난다고 보고 당시 영국의 비인간적이고 비위생적인 감옥을 교화에 적합하도록 개선하여 파노티콘을 기획했다라고 했어요. 근데 감옥은 제가 봤을 땐 비인간적이고 비위생적이어야 돼. 그 감옥 중에 태국의 감옥 아세요? 그냥 완전 꽉 들어갔었던. 한 3평짜리 요거의 4분의 1도 안 되는 공간에다가 뭘 했느냐? 야, 거기 수감자가 한 10명씩 있어. 여러분들 지금 뭐야 5명인데도 이제 5명이 그래도 나름 지금 좀 쾌적하시죠? 근데 자 여기서 4분의 1인데 10명이 그러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도 어때? 우리나라도 이제 감옥 보시면요. 그렇죠. 예. 맨날 이제 급식 같은 것도 존나 맛있게 나오고 그리고 막 뭐야 가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 교도관 출신이 한 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를 그쪽으로 갔대요. 교도관 쪽으로 이제 교도관 뭐 보조하는 그런 걸로 갔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뭐 이렇게 그 여기 청소하려고 딱 보면은 벽에다가 나가고 싶어 씨발 막 이런 거 이렇게 벽에다가 낙서해놓은 뭐 그런 것도 있고 막 거기가 약간 감옥이 남자만 없다 할 뿐이지. 남자가 아니라 여자만 없다 할 뿐이지 완전 자유롭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화가 되겠냐고요. 진짜 벽에 막 그딴 거 적는데 그 화장실 가끔 그 뭐야 번화가 같은데 좀 오래된 화장실 같은데 들어가면 막 있잖아 막 글씨로 막 땡! 하는 거 있잖아. 땡! 하는 새끼들 있잖아요. 그죠? 그 막 번호 적어놓고 막 그런 새끼들 있잖아. 거기가 그렇대요. 아니 씨발 그러니까 야 쓸데없이 우리 세금이 거기다 낭비가 되는 건데 그쵸? 아니 진짜 감옥을 좀 족같이 만들어가지고 좀 가야 되지 않나. 아니면 그냥 죽여버리든가 돈 아까우니까. 그치 사형한 애들은 근데 요즘 그런 뉴스가 하나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은 그 전국에 있었던 그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다 서울교도소로 지금 다 옮겼대요. 왜요? 거기가 제일 별로. 거기가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이 있어서 좀 쫄리게 하려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형제도가 부활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약간 그 추이가 지금 생겼잖아요, 그죠? 네. 솔직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년 동안 막 이렇게 세금 다 얼마 되다가 한 명당 재소자 한 명당 1년 동안 2천만 원을 쓴대요. 그 매겨 살리고 뭐 시설 유지하고 이런 게 다는데 한 명당 2천만 원이래. 아니 씨발 여러분들은 1년 동안 2천만 원 버시냐고. 사람은 5명 죽이고 2천만 원씩 받는. 오버 아니냐? 아이, 우리나라에서 먼저 저지르기 너무 좋잖아. 충분히 저 말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무튼 즉
이어서 이런 점을 근거로 벤담 옹호자들은 감시와 통제의 원형을 벤담의 파노티콘 설계에서 찾는 것은 파노티콘 기획 의도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조금 최소한의 비용으로 말 그대로 뭐 한 거야? 최대의 효율을 낸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 부분이랑도 연결이 되는 거잖아. 충분히. 그쵸? 자, 그러나 벤담의 자유 개념을 자유를 하나의 독립적 가치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런 개념의 자유는 여전히 전체 사회 이익에 종속된 가치일 뿐인데 또한 개인의 자유 행사가 공리와 충돌하는 경우에 개인의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될 것인지는 결국 입법자가 공리 계산에 의거하여 권위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 그치, 입법자 자체가 권위가 있는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자, 기억과 니은 2번 볼게요. 2번이랑 4번만 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이 벤담 비판이고요. 니은이 벤담 옹호자죠. 네, 우리가 실제로 풀 때 어떻게 하라고 거기에 적어달라고 했었죠. 자, 1번 기억과 달리 니은은 공리주의 입법자의 정책 고안 과정에서 자유가 확대된다고 생각한다. 벤담 옹호자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입법자가 정책을 하면은 자유가 확대된다. 그렇죠? 사회가 안정되니까 거기에서 자유가 산출될 수 있다고 했잖아. 벤담 옹호자들은. 맞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 드디어 뭐가 나왔어요? 롤스의 정의론이 나왔습니다. 어우, 쉐시해요. 철학적으로 접근하지 말라 했어요, 제가 분명. 알았어. 뭘 마스터해, 네가? 롤스? 맨날 성한테 롤스 정의론 물어본단 말이야. 이런 식이 뭐 롤스의 정의론은 모르지만 롤의 정의론은 알지. 제 이런 식이 뭐 평등 나눠주는 거. 평등한 자유였지. 그치? 틀려버려. 롤의 정의론은 뭐야? 롤이요? 응, 롤의 정의론은 롤? 우리는 어머니를 지켜야 된다. 우리는 어머니를 지켜야 된다. 한국 때 죽었구나. 우리는 이제 언제나 이제 부모님에게 협박, 위협이 이제 있기 때문에 언제 지켜야 된다. 자, 아무튼 정의는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으며 자, 모든 사람은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불가침성이 뭐야? 침범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롤스는 입법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자, 여기 그럼 이제 나왔어. 벤담이랑 롤스의 차이점이 나왔어요. 벤담은 뭐야? 입법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쵸? 권위 있는 어떤 입법자를 얘기했는데 롤스 같은 경우는 사회 구성원의 전체적인 동의가 필요하대요. 요게 일단 차이점 하나 생겼죠. 그 다음에 법으로 구현되어야 할 정의의 두 원칙을 제시하였다. 어떤 경우에도 훼손되지 않는 불가침의 제1원칙은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 자, 이 기본적 자유라는 거는 이제 이 부분이랑 조금 다를 수 있는 내용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한번 파고보자면요. 자, 가져야 한다는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제2원칙은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자, 거기가 좀 완전히 확실히 다르네요.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는 경우. 자, 뭐라고? 자, 기본적으로는 평등해야 돼요. 근데 지금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평등.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게 뭐예요? 뭐로 인한 불평등이야? 제도로 인한 불평등이야. 제도로 인한 불평등. 얘는 누구라고? 약체가 최대 이익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개념이 이제 뭐야? 복지의 개념인 거지. 그죠? 기본적으로 평등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평등이 생긴다면요. 요게 얘네를 도와줘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가 롤스의 정의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벤담이랑 확실히 구분이 되는 부분이겠죠. 이때 최소 수혜자는 사회적으로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지금도 그런 게 있잖아요.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 같은 그런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국민연금 이런 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하나 더 얘기를 해주자면은 65세 이상의 이제 분들은 아직까지는 지하철이 무료죠.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존재니까 사회적 약자일 수 있으니까 대부분이. 자, 아무튼 자, 요걸 기준으로 이제 비교를 좀 해봅시다. 자, 1번
롤스는 벤담처럼 개인의 자유가 법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겠다. 맞냐? 예? 벤담도 이렇게 말은 하긴 했어요. 사회에 의해 자유가 보장이 되어야죠. 원래 그러니까 벤담의 원래 원칙이 뭐야? 사회의 안정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확대시킨다는 거였거든요. 원래 원칙은. 그죠? 그러니까 1번 보자마자 씨발 이거 틀렸네? 이러면 안 돼요. 무조건 사회가 뭐 개인을 억누른다? 이건 아니에요. 자, 2번 볼게요. 롤스는 벤담처럼 사회가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없는 것 같은데. 그게 뭐야? 제1원칙이지. 기본적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요거는 안 된다고 했어요. 이게 불가침성에 해당하는 1법칙입니다. 그다음 3번. 롤스는 벤담처럼 특정한 상황에서 사회적 차득이 용인될 수 있다고 보겠다. 이것도 같죠. 자, 4번. 롤스는 벤담과 달리 사회행복 총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꼭 옳다고 보진 않는다. 그치? 최소 수혜자가 최대 행복을 얻어야 된다는 말이 했기 때문에. 5번. 롤스는 벤담과 달리 사회적 원칙을 수립함에 있어 입법자의 판단보다 사회 구성원의 동의를 중시하겠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근데 여기는 1번이 조금 약간 매력적인 오답이기 때문에 요걸 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우, 야, 그 다음에 이거 족같은 이제 문제네요. 아, 나 이거 진짜 볼 때마다 맞출 적이 없어. 국회의원 이석수. 족같은 문제죠. 여러분들이 진짜 막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 무슨 제재로 가야 돼요, 관례를? 사회. 사회? 사회가 경제인 경우도 있고 제도인 경우도 있잖아. 너무 헷갈리네. 물론 사회가 그걸 많이 세분화 시킨다면은 뭐 정치도 있고 법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한다면은 보통은 저렇게 제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경제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맨날 좀 그렇게 얘기해놓고 어려워. 승기 느낌 오는데 느낌 왔는데 지금 약간 느낌 왔는데 왜 했는데? 이거 했어? 아니, 다음 팀. 다음이요. 다음? 엔드로 엔트로피? 이거는 태희가 해설하는 거. 자 봅시다. 저건 어차피 알 것 같긴 한데 저거 그 뒤에 거는 자,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를 기본으로 한다. 일단 첫 문장부터 아주 족같이 나왔죠. 그쵸? 자, 뭐가 나왔어? 선거구. 나눠야 돼, 이렇게. 이렇게 나눠야 돼요. 단순, 다수제. 기본은 이렇대요. 일단 요렇게만 있다고 생각하여. 자, 인구수에 따라 구획된 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자, 소선거구 방식. 얘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돼.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자, 요런 방식은 한 선거구에서 여러 의원을 선출하는 다인 선거구 방식과 달리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의원을 선출한다. 자, 그러니까 하나의 곳에서 한 명만 뽑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단순다수제는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말 그대로 뭐야? 득표가 제일 높은 새끼를 뽑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 나왔다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이건 공평하지 않네. 뭐 이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비례대표가 또 나오겠죠. 아마 여러분들이 아직 투표를 안 하셨겠지만 아마 조만간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20살 넘어가시면 이제 원래 지금도 이미 투표권이 있죠. 만 18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여기서 생일 안 지나신 분 빼고 다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난 18세야. 봐봐. 자,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가 있을 때 국회의원이랑 약간 그 지방선거 이게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투표용지가 2개예요. 대통령 선거는 투표지가 1개인데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투표지가 2개예요. 뭐가? 투명할 수 있나? 아니요, 달라요. 한 명은 후보고 한 그 종이는 정당이에요. 정당 의석수 때문에 하는 건가?
네, 맞아요. 비례대표제 때문에. 비례대표제 때문에 또 후보는 후보대로 뽑고요.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 이것도 투표 용지로 이제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알고 계시면 좋아요. 전 이거를 이제 군대 가서 했어요. 군대에서 했어요. 자, 아무튼 쭉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요. 자,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는 절차가 단순하고 각 선거구의 국회의원이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러나 낙선인에게 표를 준 유권자가 다수일 수 있어서 당선자의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 자, 여기에 그럼 단점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쵸? 유권자들의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거. 너무 당연하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되게 근소한 차이로 있어. 한쪽은 45%, 한쪽은 42% 해가지고 이겼어. 그럼 나머지 42%는 45%를 따르지 않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대표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고개 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전체 유권자의 의사가 의석수에 제대로 반영되기도 힘들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더해졌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정당 명부, 그 다음에 비례대표.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거죠. 여러분들이 몇 년생이더라? 05? 05? 05면은 여러분들이 그건가? 무슨 띠지? 너네가? 박지영. 자, 쭉 이어서 합시다. 자, 이로써 후보뿐만 아니라 정당에도 투표하는 1인 2표 병립제가 도입되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그거예요. 자, 각 정당은 정당 소속 비례 후보들의 우선순위를 담은 정당 명부를 공표하고 비례의석은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고 했어요. 그럼 말 그대로 비례대표는 뭐의?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뽑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선거구 후보에 대한 투표 결과와 정당에 대한 투표 결과가 연동되지 않고, 자, 거기 동그라미 개별적으로 반영되는데, 연동이 아니라 개별이에요. 이러한 방식을 혼합형 다수제라고 한다. 그러니까 자, 후보는 후보대로, 그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후보는 후보대로, 그 다음에 정당은 정당대로. 근데 여기서 특징은 개별적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연동이 안 된다고 했어요. 요겁니다. 자, 요거 기준 하는데, 다음의 표는 혼합형 다수제를 따를 경우 거기에 선거 결과를 보여주는 가상 사례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혼합형 다수제를 시행하면은 전체 의석수 중 정당이 차지하고 있는 이 의석의 비율이 의석률이 비례대표제가 없을 때에 비해 정당 득표율에 가깝게, 자, 밑줄 보정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자, 근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대요. 혼합형 다수제에서도 그러나 정당 득표율과 의석률에는 여전히 차이가 존재한다. 표에서 지역 당선자 55명을 배출한 정당 A는 자, 비례대표로 45석을 배분받아 총 100석을 차지함으로써 정당 득표율에 비해 과대대표된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투표율과 의석률 간에 뭐가 존재한다? 차이가, 그렇지, 괴리가 괴리가 존재한다. 요 얘기입니다. 근데 요거 지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요? 자, 일단은 우리가 정당 득표율은 45%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뽑아야 되는 인원이 몇 명이야? 몇 명? 200명이에요. 그죠? 그러면요,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원래 몇 명이 돼야 돼? 90명이 돼야 돼. 그쵸? 90명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뽑힌 뭐야, 이건 얼마야? 100명이죠. 뭐라고? 왜 이렇게 많이 뽑혔냐고? 그게 가상의 사례. 그러니까 이게 뭐야? 약간 과대평가가 된 거지. 과대로 더 뽑힌 거지. 근데, 자, 얘는요, 어떤 경우? 거대 정당의 경우에. 그럼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조그만 정당에서는 오히려 그쵸.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의견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유권자들의 그런 어떤 반응이 이게 반응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맨 밑에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얘는 5%예요. 5%, 그죠? 5%인데 자, 의석률이 2.5밖에 안 돼. 그죠? 정당 득표율이 5%인데 의석률은 더 적어. 이게 지금 과소평가가 됐다는 거예요. 과소투표가 됐다는 거예요. 자, 밑에도 볼게요. 반면에 정당 B는 비례대표 5석만을 배분받음으로써 정당 득표율에 비해 과소대표된다. 요거 이해되니, 태학이? 네. 그다음에 거대 정당과 군소 정당에 나타나는 이러한 왜곡은 비례대표 의석수가 전체 의석에서 차지해야 하는 비율이 낮을수록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만약 모든 의원을 비례대표로 선출한다면 전당 득표율과 의석률은 일치할 것인데 그러나 이럴 경우에는 유권자가 특정한 인물을 의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잃게 된다. 그치? 얘를 너무 몰빵하게 되면은 얘를 선택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자, 군소정당의 불리함을 더 보상하는 방식으로는 혼합형 비례제가 있다. 아까는 뭐였다고? 혼합형 다수제였는데 이번엔 혼합형 비례제래.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했었어요. 자, 얘의 특징이 뭐냐면 연동이 되지 않았다는 얘기였어요. 그럼 여기서 연동을 하겠다는 얘기지. 뭐를? 의석률을 연동시키겠다는 얘기지. 그렇죠? 이 방식에서는 정당별 의석률이 정당 득표율과 같아지도록 비례대표의 의석을 배분한다. 그럼 얘는 누구? 대표의 수를 건드리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 자, 정당 득표율과 그 다음에 의석률을 이걸 일치시킨 거야.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일치가 안 됐잖아. 아까 얘기했던 거대 정당이나 혹은 군소 정당에 대한 각각의 문제가 있었다면은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 만든 게 홍합형 비례제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예컨대 정당 A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35석만 배분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왜요? 정당 득표율을 일치시키기 위해서인 거지. 그치? 그럼 원래 정당 득표율 기준으로 보면은 원래 몇 명 데리고 가야 돼? 90명만 데리고 가야 되잖아. 근데 이미 여기서 후보로서 55명이 뽑혔으니까 여기서 90명만큼만 채우면 된다라는 마인드로 가면은 당연히 35명만 뽑으면 되겠지. 이해됐어요? 응. 그러니까 어딜 기준으로 봐야 돼?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봐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정당 D에는 비례대표의 의석을 10석 배분한다. 자, 200명에서 정당 득표율이 5%니까 당연히 몇 명이에요? 10명. 10명이니까 당연히 이거 다 뭘로 할 수 있어? 후보에서는 발탁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얘네 다 뭘로 만들어주면 돼? 비례로 만들어주면 돼요. 자, 요거 조심해야 돼요. 얘는 얘를 기준으로 가야 돼요. 후보는 후보대로 뽑아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한편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운영함에 있어 지역에 따라 정당 득표율이 다를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여 또 있어. 제도가 또 있어. 유권자의 의사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법으로 자, 권역별 비례제를 활용할 수 있다. 하나 더 있어요. 권역별 비례제. 아까 무슨 말이 있었어요? 지역마다 유권자들의 의사가 달릴 수 있다고 했잖아. 그쵸? 그 가장 핫한 게 뭐야? 항상 투표할 때 그거 있는 일이잖아. 저도 말하기 싫은데. 전라도와 경상 이거 있잖아. 지역 감정. 그죠? 그러니까 한쪽은 뭐 어디에 더 가고, 뭐 민주당에 더 가고, 한쪽은 뭐 이제 그 약간 보수 정당에 더 강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건 내가 대답해 줄 수 없다. 그건 내가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오조일 파라니. 대답해 주기가 좀 어렵습니다. 응? 전라도는 그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전라도가 민주 쪽이고 그쪽이 밑에가 이제 보수 아예 쪽이고.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요즘은 조금 달라지긴 했어요. 세대가 좀 바뀌다 보니까. 그렇죠. 막 어르신들. 옛날에는 되게 극단 지역이었는데
지금 조금 옅어지고는 있어요. 정치 막 유튜브 댓글 보면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 그런 거 보지 마. 전라도 사람이지?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싸워. 전라도랑 광주를 너무 싫어하더라고. 그러니까 댓글에서 맨날 왜 써요.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는 너무 보지 마세요. 저는 그런 걸 아예 안 보. 여기 정치 유튜브 같은 거 좋아. 정치 좋아해? 아니 정치 유튜버를 좋아하지 않아. 한때 많이 봤었는데 저도 뭐,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왜냐면은 계속 극단의 의견만 듣다 보니까 이게 다른 것들이 수용이 안 되는 거야. 신문을 여러 그러니까 그게 유튜브가 그런 기능을 하는 채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맞습니다. 자, 아무튼 이 방식은 비례대표와 관련하여 전국을 몇 개의 광역선거구로 나눈다. 자, 광역선거구로 나누고요. 정당은 정당 명부를 각 광역선거구별로 따로 작성하여 공표하고 그 광역선거구별 전당 득표율에 따라 혼합형 다수제 혹은 혼합형 비례제 방식에 비추하여 의석을 배분받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선거구별로 나눠서 한다는 얘기죠. 그죠? 됐니? 이해됐어? 걔네들끼리도 뭐 한다고? 혼합형 비례제나 혼합형 다수제를 한다고요. 그죠? 권역별 비례제는 전국 단위의 비례제에 비해 지역 간의 정치적 대결 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치? 지역별로만 하면 좀 그러니까 권역으로 한 번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됐죠? 아까 얘기했던 그거 생각하면 돼요. 정당의 쏠림 형상.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6번 문제 봅시다. 윗글의 표에 대한 이해. 이게 나왔네요. 그죠? 드디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정당 A는 지역과 비례를 합쳐 10석만큼 과대대표인 상태이다. 아까 이건 지문에서 이미 얘기했죠. 2번. 정당 D의 총 의석수는 모든 의석을 비례대표로 뽑을 때에 비해 5석 작다. 그쵸? 이것도 과소, 이거 그대로 나왔고요. 자, 혼합형 비례제 하에서 정당 B는 정당 명부의 30번째 비례 후보까지 당선된다. 자, 뭐야? 입에 B 얘기 나올 차례네요. 그쵸? 자,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명까지 뽑을 수 있어? 70명까지 뽑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지역이 40명 뽑혔으니까 비례는 몇 명만 뽑아야 돼? 30명만 뽑아야 되니까 30번째는 되겠네요. 4번. 혼합형 비례제에 입각하여 수정할 때 정당 B가 잃는 의석수는 정당 D가 얻는 의석수가 같다. 그치? 여기 5명 커트됐잖아. B는. 그치? D는 5명이 추가가 된 거니까 이거 맞네요. 그죠? 5번. 혼합형 비례제에 입각하여 수정할 때 정당 C가 있는 의석수는 얻는 의석수는 정당 A가 있는 의석수보다 작다. C는 뭐야? 15%예요. 몇 명까지? 30명까지 가능해요. 그죠? 그럼 여기서 몇 명을 더 뽑아야 돼? 10명을 더 뽑으면 돼. 그죠? 10명 플러스인데 자, A는 몇 명 잃어버려? 10명 잃어버리죠? 그러면 틀렸죠, 여기가. 5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네. 자,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 뭐라고 했죠? 한 명만 선출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맞죠? 그죠? 전체 의석수가 100석이고요. 자, 50석은 혼합형 비례제에 기초했대요. 그럼 이제 뭐만 기준으로 보셔야 돼? 50석을 기준으로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50석은 다 각각 후보로서 알아서 당선이 된 거죠. 그쵸? 승기야! 마지막이야! 승리는 어차피 내용 이해 못해가지고 지금. 자, 볼게요. 방송에서 이해하고 자, 광역선거구는 지역선거구를 5개씩 묶어 구성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이 얘기는 이제 뭘 기준으로 하는 거야? 자, 50석을 기준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5개로 나눴대요. 그러면은 각각 어떻게 될 거라는 거야? 10석씩 계속 쭉쭉쭉쭉쭉쭉 5개가 된 거겠죠. 자, 근데 우리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10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것도 어떻게 나눠져요? 또 나눌 수 있죠. 혼합형 비례제 들어간다 했잖아. 10개로 나왔으니까. 5로 또 나눠야 되겠죠. 그죠? 그죠? 여기가 이제 후보 당선, 여기는 이제 비례 당선. 하나 더 생각해 봐야겠죠. 그죠? 자, 요 상태로 이제 갖고 갑시다. 자, 1번. 정당 등은 비례 후보들의 우선순위가 담긴 총 5개의 권역별 명부를 작성하여 공표해야겠다. 맞냐? 그런 거 같지 않은데?
그럴 것 같지 않은데. 그럼 이런 얘기도 있었나? 아, 여기 있잖아. 그 어디 갔냐면은 마지막 문단에서 정당은 정당 명부를 각 광역 선거구별로 따로 작성하여 공표한다. 미음 옆에. 그럼 얘는 후보가 아니죠. 정당이죠. 정당. 그죠? 정당 명부입니다. 정당 명부. 자, 그 다음에 2번. 한 광역선거구에서 지역의석 전부와 비례의석 전부를 모두 차지하는 정당은 출연할 수 없겠다. 자, 광역선거구라고 했어요. 그죠? 거기서 한쪽만 다, 그러니까 모두를 차지할 수 있는 정당은 애초에 안 나오지. 그치?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 여보세요? 괜찮은 거 아시죠? 아니, 아까. 한 광역 선거구에서 한 정당이 다 받아버리면 어떡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현실적으로 없다고. 현실적으로 없다고 봐야지. 득표율을 기준으로 갈 때, 우리가 국방방송으로. 아, 왜 국단적으로 그래? 약간 관례가 있으면 안 되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지만 약간 이런 깊은 생각하면 틀리는데. 안 돼. 너무 일반적으로 생각합시다. 자, 이거 항상 극단적인 거 너무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알겠죠? 삶은 아니, 이게 실제로 국어 풀 때도 그런 마인드로 갖고 가야 돼.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했다가, 이거 실제로 안 그랬잖아. 말로 잃어버리면 답이 없어요. 3번. 자, 한 광역선거구에서 80%의 정당 득표율을 얻은 정당은 해당 광역선거구에서 지역 의석을 합쳐 최대 9석을 얻을 수 있겠다. 그쵸? 뭐야? 아니야? 뭐야? 아니죠? 아니죠. 80%잖아. 안 돼요. 4번. 전체 의석수를 유지한 채 비례의식을 크게 늘린다면 다수의 지지를 막는 정당이 의석률의 측면에서 더 유리해지는 게 아니라 공평해져요. 그죠? 이거는 혼합형 비례제라고 했으니까 공평해져야죠. 자, 5번. 한 광역선거구에서 지역 한석을 확보한 채 그 다음에 10%의 정당 득표를 얻은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서 비례의석을 하나도 얻을 수 없겠다. 이미 10% 득표를 얻었으니까 안 되겠죠. 10명 중에서 1명 됐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1명 됐잖아. 그럼 여기서의 10%면 1명만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럼 당연히 안 뽑겠죠. 그죠?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근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접근하셨을 때, 봐봐.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잠깐만. 헷갈릴 수가 있었어요. 자, 일단은 여기 처음에 그 말이 있어요.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는 50명 뽑고, 그 다음에 혼합형 비례제도 따로 뽑잖아. 그죠? 이 전체 의석수를 100석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생각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선거구별로 5개로 나눴죠? 나눠진 상태에서 요 분배가 들어가야 돼요. 이 분배를 생각 못하고 그냥 접근하면은 이 문제 맞추기가 엄청 어려웠을 거예요. 2번 한 번만 다시 해주시면 안 돼요? 2번. 자, 지역 의석 전부와 비례 의석 전부. 가능하다 이게? 출연이 가능은 할 수 있겠지. 네 말대로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맞겠네. 내가 지금 이거를 적절하지 않은 걸로 아까 그때 잠깐 착각해가지고, 죄송합니다. 2번 다 체크해놨는데. 미안. 적절하지 않은 걸로 봤어요. 예. 오케이. 여기까지.